가난한 떠돌이 예술가가 부유한 상속녀에게 데이트를 신청했다. 아침 햇살이 소윤의 방을 부드럽게 감싸며 온기를 전했지만 그 따스함조차 아늑함을 주지는 못했다. 알람 시계는 끈질기게 울리며 기상을 재촉했고 그녀는 눈을 뜨자마자 또다시 분단위로 계획된 하루가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조깅이었다. 이것은 소윤이 자신의 삶을 아주 조금이라도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도심의 거리는 아직 텅 비어 있었고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면 쏟아질 끊임없는 잔소리를 잠시 잊은 채 마음껏 숨을 들이마실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어머니인 미경은 이미 부엌에 나와 있었다. 미경은 딸의 모든 움직임을 날카롭게 평가하는 눈치였다. 그녀의 눈빛이 만족스러워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너무 피곤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오늘 오케스트라 리허설 있는 거 알지? 미경은 빈정거리는 듯한 어조로 말하며 소윤에게 각종 영양제가 담긴 접시를 건넸다. 전 괜찮아요, 엄마. 소윤은 불필요한 대화를 피하려 짧게 대답했다. 내 생각엔 너 조깅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관절에 무리가 갈 수도 있고 내일 중요한 공연도 있잖니. 괜히 힘 빼지 마라. 어머니는 흠잡을 거리가 없어 보이자 기어이 꼬투리를 잡았다. 알았어요, 엄마. 제가 다 조절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소유는 아침 식사를 급히 삼키며 짜증을 감추려 애썼다. 미경은 마치 딸이 방금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한숨을 내쉬었다. 넌 항상 그렇게 말하지. 하지만 넌 전체적인 그림을 못 봐. 아침 조깅 시간을 좀 줄이는 게 낫겠다. 소유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말싸움으로 번질 게 뻔한 논쟁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어차피 어머니는 그녀의 노력을 진심으로 인정해주지 않을 터였다. 식사를 마친 소유는 발레 가방을 챙겨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출발할 시간이었다. 현관에서는 운전기사인 김 기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차 뒷문을 열어주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아가씨. 운동은 잘하셨나요? 그가 정중하게 물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김 기사님. 네, 다 좋아요. 고마워요. 소유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차가 한남동 저택을 빠져나와 대로로 들어서는 동안 소유는 창밖을 응시했다. 앞으로 펼쳐질 하루는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는 수업과 훈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대학 강의실에 종소리가 울리자 학생들은 책을 챙기며 다음 일정을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소유는 평소처럼 눈에 띄지 않으려 구석에서 짐을 챙겼다. 가방 지퍼를 거의 다 닫았을 때 동기인 민호가 다가왔다. 소윤아, 오늘 학교 축구 경기 보러 올 거지? 그의 목소리에는 기대가 가득했다. 소윤은 거절의 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미소를 지었다. 민호야, 너도 알잖아. 평일 내 스케줄이 얼마나 빡빡한지. 소윤은 서둘러 강의실을 빠져나갔고 민호의 아쉬운 말들이 그녀의 마음속에 메아리 쳤다. 쟤 너한테 완전 꽂힌 것 같은데? 친구 지아가 소윤에게 다가와 손가락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며 속삭였다. 소윤은 한숨만 내쉬었다. 그녀의 생각은 로맨스와는 거리가 멀었다. 나한테는 그럴 여유가 전혀 없어. 나 발레 학원 늦었어. 소윤은 친구를 가볍게 안아주고는 급히 발걸음을 옮겼다. 대학 정문 앞에 검은색 세단이 도착해 있었다. 뒷좌석에는 이미 발레 가방, 토슈즈, 그리고 새하얀 튀티와 다가올 공연에 대한 긴장감이 놓여 있었다. 소윤이 차에 타자마자 차는 부드럽게 출발했다. 학교 생활은 어떠셨습니까? 김 기사가 백미러로 그녀를 살피며 물었다. 늘 그렇죠, 뭐. 고마워요. 소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짧게 답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강요된 계획을 따라야만 하는 현실에 피로감을 느꼈다. 김 기사는 오늘이 대화를 이어가기에 적절한 날이 아님을 감지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어 소윤이 생각에 잠길 수 있게 배려했다. 소윤은 민호와 그의 끈기에 대해 생각했다. 그가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알았지만 어머니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연애를 할 자격이 자신에게는 없는 것 같았다. 이 모든 생각은 공연에 대한 불안감과 뒤섞였다. 강남의 발레 스튜디오에 도착한 소윤은
재빨리 환복하고 연습실로 들어갔다. 홀은 다른 무용수들로 가득 차 있었고 모두 거울 앞에서 마지막 리허설을 위해 동작을 점검하고 있었다. 지도교수인 최 원장은 엄격하고 까다롭기로 유명했다. 소유는 늘 그녀의 비평을 두려워했지만 오늘은 특히 더 예민해져 있었다. 소윤, 2분 늦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최 원장이 소윤이 다가오자 엄하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원장님. 연습 끝나고 남아서 보충하겠습니다. 소윤은 고개를 숙였다. 모든 동작이 스트레스와 긴장의 연속이었다. 소윤은 집중하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온통 민호의 말, 기대감, 그리고 삶에는 의무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던 지하의 따뜻한 포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음악 소리가 잦아들고 스튜디오에 정적이 흘렀다. 단원들이 하나둘 문을 나서기 시작했다. 소윤, 넌 남아. 네, 원장님. 알겠습니다. 소윤은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피로 탓에 목소리가 떨렸다. 푸에테를 다시 보여줘. 완벽해야 해. 발끝 더 포인하고. 음악이 다시 공간을 채우자 최 원장의 지시가 떨어졌다. 소윤은 턴을 돌기 시작하며 모든 동작에 집중하려 했다. 머릿속에서는 발끝 더 길게라는 말이 울렸다. 그랑 바트망 다시 동작이 더 깨끗해야지. 소윤, 다리만 움직이지 말고 날아오르란 말이야. 최 원장은 만족하지 못한 듯 소리쳤다. 체력이 한계에 다다랐다. 피로가 누적된 소윤은 갑자기 균형을 잃고 스튜디오 바닥으로 넘어졌다. 소윤. 최 원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너한테 주역을 맡긴 건 징징거리라고 준 게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려. 소윤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무대는 약한 자를 위한 곳이 아니야. 최 원장은 그녀에게 수건을 던졌다. 내일 공연은 완벽해야 해. 내 이름에 먹칠하는 꼴은 절대 못 본다. 오늘은 가서 푹 자고 컨디션 조절해. 나머지는 내 몫이다. 소유는 바닥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다. 눈물이 하염없이 뺨을 타고 흘렀다. 몸과 마음이 모두 산산조각 난 기분이었다. 왜 난 그만두겠다는 말을 못할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었다. 왜 이 압박감을 견디며 자신을 괴롭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의 꿈과 욕망은 남의 것처럼 낯설게 느껴졌다. 삶의 모든 공간은 엄마와 최 원장을 만족시키려는 노력으로 채워져 있었다. 발레리나로서 성공하지 못했던 엄마는 소윤을 통해 자신의 두 번째 기회를 보고 있었다. 실망시켜드리면 안 돼. 엄마도, 원장님도. 소윤은 눈물을 닦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다시 연습을 시작했다. 동작 하나하나가 고통스러웠지만 멈추지 않았다. 스튜디오에서의 밤은 길고 외로웠다. 내일 무대에서 그녀는 자신을 믿고 기회를 준 모든 이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을 뛰어넘어야만 했다. 소윤이 발레 스튜디오의 계단을 천천히 내려올 때 발걸음마다 지독한 피로가 묻어났다. 땅거미가 내려앉아 거리는 부드러운 회청색으로 물들었지만 소윤은 저녁 도시의 아름다움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최 원장의 독설로 가득 차 있었다. 검은 세단이 그녀 앞에 멈춰 섰다. 문이 열리고 소윤은 차 안에 아늑한 온기 속으로 몸을 던졌다. 힘든 하루였나요? 김 기사가 백미러로 지쳐 보이는 소윤을 보며 물었다. 가끔은 제가 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지시만 수행하는 로봇 같아요. 소윤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쉽지 않으시겠어요? 김 기사가 안타까운 듯 답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기분이에요. 계속 달리고는 있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소윤은 코트 자락을 만지작거리며 답을 찾으려는 듯 중얼거렸다. 김 기사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부드럽게 출발시켰다. 잠시 쉬어가면서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건 어떨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엄마는. 저한테 거는 기대가 너무 커요.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아요. 소유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작게 말했다. 엄마는 항상 제가 발레리나로 성공하길 꿈꾸셨거든요. 하지만 이건 아가씨의 인생이잖아요. 선택은 아가씨 몫이에요.
김 기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소유는 씁쓸하게 웃었다. 마치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듯. 엄마랑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제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으실 거예요. 목소리가 불안하게 떨렸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진짜 흥미를 느끼는 취미를 찾는다거나 아가씨를 행복하게 하는 일들 말이에요. 전 글 쓰는 걸 좋아했어요. 소윤이 생각에 잠겨 말했다. 학교 다닐 때 시를 쓰곤 했거든요. 그거 아주 좋네요. 다시 시작해보는 건 어때요?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소윤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영감이 떠오르는 듯 했다. 옛 취미로 돌아간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고마워요, 기사님. 어쩌면 기사님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저를 위한 시간을 찾아봐야겠어요. 남은 귀갓길은 침묵 속에 흘러갔다.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였다. 차가 대문 앞에 도착하자 소유는 크게 심호흡을 하며 어머니와 함께할 저녁 시간을 준비했다. 아가씨, 선택권은 아가씨 손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차에서 내리는 소윤에게 김 기사가 마지막으로 조언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소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현관으로 향했다. 기진맥진한 하루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즐거운 가족 모임이었다. 거실에는 이미 미경과 그녀의 가까운 지인들이 앉아 있었다. 미경이 소윤의 성공적인 공연을 기원하며 계획한 저녁 식사 자리였다. 맛있는 냄새와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왔니, 우리 딸? 미경이 소윤을 반기며 안아주었다. 목소리는 명랑했지만 눈빛에는 준비 과정에서의 피로와 예리함이 서려 있었다. 안녕하세요. 소윤은 손님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자 어색함이 밀려왔다. 허기를 느낀 소윤은 식탁 위에 사과 쪽으로 손을 뻗었다. 하지만 손이 과일에 닿기도 전에 미경이 그녀의 손등을 찰싹 때렸다. 예, 몸매 관리해야지. 이렇게 늦은 시간에 먹는 건 해로워. 미경은 마치 그것이 당연한 상식인 양 엄하게 말했다. 소유는 아무 말 없이 손을 거두고 물러났다. 수치심과 실망감이 밀려왔다. 어머니는 너무나 쉽게 자신을 작고 무력한 존재로 만들어버렸다. 그녀는 더 이상 대화에 끼고 싶지 않아 방으로 도망치듯 올라갔다. 침대에 쓰러진 소유는 세상 모든 것과 단절되고 싶었다. 진동 소리가 정적을 깼다. 친구 지아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소윤아, 내일 저녁 7시에 민혼에서 파티한대. 올 거지? 소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답장을 썼다. 공연 때문에 갈 수 없다는 짧은 거절의 말이었지만 그 뒤에는 엄청난 절망감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눈을 감았다. 피로가 덮쳐왔고 곧 잠에 빠져들었다. 꿈에서라도 현실에 없는 위안과 자유를 찾길 바라며 이른 아침 차가운 바람과 맑은 하늘이 소윤을 맞이했다. 그녀는 피로와 내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습관처럼 조깅을 시작했다. 텅 빈 거리에 발소리가 울렸고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실 때마다 다가올 하루의 무게가 조금이나마 덜어지는 듯했다. 집에 돌아오자 식탁에는 가벼운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준비해둔 과일, 요거트, 착즙 주스였다. 과일 조각 하나하나가 자로 갬듯 반듯하게 놓여 있었다. 소윤아, 좋은 아침. 미경이 정적을 깨며 다가와 딸의 정수리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립스틱 자국이 남을 듯했다. 난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먼저 나가봐야 해. 하지만 공연 시간에는 늦지 않게 갈게. 네, 다녀오세요, 엄마. 소윤은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혼자 남은 소윤은 천천히 음식을 씹었지만 맛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생각은 눈앞의 음식이 아닌 남이 써준 대본대로 흘러가는 자신의 인생에 머물러 있었다. 발레는 항상 삶의 일부였고 필수 요소였지만 과연 이것이 진정 자신이 원하는 것일까? 의구심은 점점 커져만 갔다.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지아의 메시지였다. 소윤아, 괜찮아? 공연 전이라 떨리지? 응원 필요하면 말해. 소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썼다. 안녕 지아. 고마워. 솔직히 좀 혼란스러워. 계속 춤을 추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어. 전송 버튼을 누르자
묘한 해방감이 퍼졌다. 텍스트로나마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자신의 욕망을 이해하는 첫걸음처럼 느껴졌다. 지아는 즉시 답했다. 이해해. 우리 언제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자신을 알기 위해선 가끔 쉬어가는 시간도 필요해. 소유는 미소를 지었다.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내 말이 맞을지도 몰라. 빈방에 대고 속삭였다. 잠시 후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다은 실장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연락이 왔다. 안녕하세요, 소윤 씨. 오늘 무대 위 별이 될 준비 되셨나요? 다은이 활짝 웃으며 맞이했다. 소윤은 자신감 있게 보이려 노력하며 미소 지었다. 네, 안녕하세요. 좋아요. 오늘은 무대에서 눈이 돋보이도록 아이 메이크업에 힘을 줄 거예요. 여기 앉으세요. 다은이 화장을 시작하자 소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실장님, 혹시 이 모든 걸 그만두고 그냥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묻는 소윤의 질문에 다은의 손길이 잠시 멈칫했다. 꽤 자고요. 전 메이크업을 사랑하고 제 열정이지만 가끔은 다 버리고 발리 같은 곳으로 떠나고 싶을 때도 있죠. 다은이 웃으며 답했다. 저도 이해해요. 저도 계속 춤을 춰야 할지 고민 중이거든요. 소윤은 거울 너머로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보듯 응시했다. 소윤 씨는 훌륭한 무용수예요. 하지만 그게 기쁨을 주지 않는다면 다른 걸 시도해보는 것도 방법이죠. 다은은 조심스럽게 속눈썹을 붙이며 말했다. 가끔은 내가 뭘 진짜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게 계획되어 있고 엄마는 항상 뭔가를 요구하시니까요. 소윤의 목소리가 떨리자 다은이 작업을 멈추고 거울을 통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소윤 씨, 이건 소윤 씨 인생이에요. 본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해야죠. 다른 사람이 결정하게 두지 마세요. 엄마를 실망시키는 게 두려운 것 같아요. 엄마는 제가 발레리나로 성공하는 게 평생의 꿈이셨거든요. 소윤은 슬픈 눈으로 미소 지었다. 소윤 씨는 이미 별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어느 하늘에서 빛날지 스스로 정해야 해요. 계속 이 길을 갈지 아니면 새로운 곳에서 자신을 찾을지. 다은이 소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순간 소윤은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선택할 힘이 내면에 있음을 느꼈다. 오늘 공연은 단순한 재능의 시험대가 아니라 춤을 계속할 것인가에 대한 시험대가 될 터였다. 분장이 끝나고 거울을 본 소윤은 타인의 의견에 휘둘리는 무용수가 아닌 자신의 길을 찾는 한 청춘의 얼굴을 마주했다. 공연장 대기실, 금빛 조명이 켜지고 객석이 차오르자 긴장감이 몰려왔다. 엄마 미경이 친구들과 함께 와 있다는 사실이 소윤을 짓눌렀다. 미경은 언제나 냉철한 비평가였다. 소윤아, 명심해. 오늘이 사람들에게 각인될 기회야. 시작 몇 분 전 대기실에 들른 미경이 소윤의 머리카락을 만져주며 말했다. 최고가 되어야 해. 아니면 이 모든 고생을 할 이유가 없잖니. 최선을 다할게요, 엄마. 소윤은 요동치는 감정을 억누르며 답했다. 그러길 바란다. 미경은 차갑게 뒤돌아 나갔다. 오케스트라의 첫음이 울리자 심장이 쿵쾅거렸다. 소윤은 숨을 고르고 무대로 나갔다. 조명이 눈을 부시게 했지만 춤을 시작하자 불안감은 사라지고 몸이 음악에 맡겨졌다. 공연이 끝나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소윤은 관객에게 인사하며 엄마를 찾았다. 미경은 박수를 치고 있었지만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믿을 수 없어. 오늘 너 정말 빛났어. 동료 무용수가 소리쳤다. 고마워. 소윤은 웃었지만 마음은 엄마에게 가 있었다. 대기실로 찾아온 미경은 건조하게 말했다. 춤은 괜찮았어. 하지만 안주하지 마라. 항상 개선할 점이 있으니까. 칭찬을 기대했던 소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그 튀튀가 너한테 좀 작아 보이더라. 살 좀 더 빼야겠어. 소윤은 실망감에 가슴이 저려왔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항상 노력할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무대에서의 성공은 공허함만 남겼다. 엄마의 진심 어린 자랑스러움을 원했지만 그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소윤아, 오늘 나쁘지 않았어. 미경이 대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의무감에 하는 말처럼 들렸다. 하지만 이런 성공 후에도 자기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 알지? 항상 긴장 늦추지 마. 네, 엄마. 알겠어요. 소유는 터져나오는 짜증을 억눌렀다. 집에 도착하자 휴대전화 불빛이 반짝였다. 지아가 보낸 파티 사진들이었다. 민혼의 집에서 웃고 떠드는 친구들의 모습은 소윤의 답답한 현실과 극명하게 대조되었다. 엄마, 친구들이 민혼에 모여 있대요. 저도 잠깐 가서 머리 좀 식히고 오면 안 될까요? 소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얘, 내일 스케줄 있잖니. 그리고 그런 파티는 피부에도 안 좋아. 잠이나 자렴. 미경은 단칼에 거절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방으로 올라온 소유는 침대에 앉아 친구들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느라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다. 변화가 필요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야 했다. 두려웠지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소유는 전에 없던 해방감을 느끼며 눈을 떴다. 그녀는 스페인어 과외를 땡땡이 치고 도심의 카페에서 친구들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약속 장소로 걸어가는 길, 봄바람이 머리카락을 간지럽혔다. 집에서는 난리가 나겠지만 지금은 그저 이 자유를 만끽하고 싶었다. 소윤아, 드디어 왔구나. 카페 유리창 너머로 지아가 손을 흔들었다. 세상에, 네가 수업을 째고 오다니. 너네 어머니 아시면 뒷목 잡으시겠다. 지아가 깔깔거렸다. 목소리엔 통쾌함이 묻어났다. 몰라, 오늘만큼은 내 맘대로 할 거야. 소유는 아이스크림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웃었다. 너 살쪄. 스케줄 지켜야지. 다크서클 생긴다. 친구 수진이 미경의 말투를 흉내내자 모두가 자지러지게 웃었다. 그 순간 소윤의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엔 엄마 두 글자가 떴다. 어우, 받아야 하는 거 아냐? 지아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소윤은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너 지금 제정신이니? 과외 선생님이 1시간이나 기다리셨어. 도대체 어디서 뭘 하는 거야? 미경의 고함이 수화기 너머로 터져 나왔다. 엄마, 저 변명할 생각 마. 내가 내 미래를 망치고 있잖아. 소유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어버렸다. 미안해 얘들아. 그냥 이래야만 했어. 소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잘했어 소윤아. 넌 네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 지아가 소윤을 꼭 안아주었다. 카페를 나온 세 친구는 봄 기운을 느끼며 거리를 걸었다. 그때 길가에 앉아있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낡고 더러운 옷을 입고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않은 노숙자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지나가는 소윤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아가씨, 정말 아름다우시군요.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진심 어린 감탄이 배어 있었다. 걷는 모습이 너무 우아해서 숨이 타칠 뻔했습니다. 저 건너편 레스토랑에서 내일 저녁 7시에 식사 대접을 해도 될까요? 소유는 걸음을 멈췄다. 친구들은 황당하다는 표정이었다. 좋아요, 갈게요. 소유는 웃으며 대답했다. 모든 규칙과 기대를 깨버리고 싶은 충동이었다. 미쳤어? 장난이지? 지아가 기겁하며 물었다. 너 제정신이야? 수진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왜 안 돼? 소유는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남자 현우 역시 놀란 눈치였지만 곧 희망으로 눈이 반짝였다. 너무 위험해. 지아가 말렸다. 이름이 뭐예요? 소윤이 물었다. 현우 이현우입니다.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좋아요, 현우 씨. 내일 저녁에 봬요. 소윤이 돌아서자 지아가 팔을 잡았다. 내가 같이 갈게. 혹시 모르니까. 데이트 망칠 일 있어? 걱정 마. 연락할게. 소윤은 웃으며 친구를 안심시켰다. 일탈에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오자 집안 공기는 얼음장 같았다. 미경이 현관에 서서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어딜 쏘다니다. 이제 오는 거야? 스페인어 수업은 왜 빠졌어? 엄마, 선생님 바람 맞히고 친구들이랑 노닥거리는 게 그렇게 중요해? 내 장래는 생각 안 하니? 저도 숨 쉴 틈이 필요했어요, 엄마. 공부랑 연습만 하면서 살 순 없잖아요. 소윤이 차분하게 대꾸했다. 숨 쉴 틈? 넌 아직 철이 없어서 몰라. 다 널 위해 하는 소리야.
저도 제 선택을 할 권리가 있다고요. 소윤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아버지 태석이 들어왔다. 해외 출장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태석이 놀라서 물었다. 아빠, 소윤이 달려가 아버지 품에 안겼다. 여보, 소윤이가 과외도 빼먹고 친구들이랑 놀다 왔어요.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다고요. 미경이 쏘아붙였다. 엄마는 저를 이해 못해요. 저도 제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태석은 아내와 딸을 번갈아 보았다. 미경, 당신도 좀 진정해. 우리 딸도 이제 다 컸어. 가끔은 믿고 맡겨도 되잖아. 당신은 몰라요. 미경은 화를 참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일단 쉬어라. 나중에 얘기하자. 태석이 소윤을 다독이며 올려보냈다. 다음 날 발레 연습실. 최 원장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명하느라 여념이 없었지만 소윤의 마음은 온통 저녁 약속에 가 있었다. 제트를 뛰면서도 심장은 다른 리듬으로 뛰었다. 소윤, 집중 안 해? 최 원장의 호통이 떨어졌다. 죄송합니다. 연습이 끝나고 최 원장이 다가왔다. 너 오늘 딴 생각하더라. 힘들면 좀 쉬었다. 와, 발레는 온 마음을 다해야 해. 감사합니다, 원장님. 연습이 끝나고 김 기사가 대기하고 있었지만 소윤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몰래 빠져나갔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현우를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약속 장소인 레스토랑 앞. 현우는 낡았지만 최대한 단정한 옷차림으로 꽃 한 송이를 들고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소윤 씨. 어제보다 더 아름다우시네요. 현우가 수줍게 웃었다. 꽃 고마워요. 예쁘네요. 소윤은 그에게 호감을 느꼈다. 현우가 문을 열어주어 레스토랑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의 시선이 현우의 허름한 행색에 꽂혔지만 소윤은 개의치 않았다. 신경 쓰지 마요. 우리 둘만 있다고 생각해요. 소윤이 속삭였다. 자리에 앉아 메뉴를 보던 소윤이 물었다. 뭐 드실래요? 저는 그냥 아이스크림이면 돼요. 주문을 마친 후 소윤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저는 어릴 때 보육원에 있었어요. 친부모님은 저를 버리셨죠. 8살 때 도망쳐서 한 달 동안 길거리 생활을 하기도 했어요. 현우는 진지하게 경청했다. 10살 때 지금 부모님께 입양됐어요.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엄마는 제 모든 걸 통제하려 하세요. 가끔은 숨이 막혀요.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알아요. 제 부모님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저는 그림 그리는 게 유일한 탈출구였죠. 미술 선생님이 도와주셨는데 2년 전에 돌아가신 뒤로 이렇게 됐어요. 그림이요? 현우 씨 그림 보고 싶어요. 소윤의 눈이 빛났다. 계산할 때가 되자 소윤이 카드를 꺼내려 했지만 현우가 말렸다. 이날을 위해 모은 돈이에요. 그가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꺼냈다. 소윤은 그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미소로 답했다. 식사 후 두 사람은 현우가 지내는 곳으로 향했다. 조금 허름해서 놀라지 마요. 현우가 낡은 자물쇠를 열며 말했다. 재개발 구역에 버려진 건물이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소윤은 탄성을 질렀다. 벽면 가득 그림들이 채워져 있었다. 캔버스, 붓, 물감이 어지러이 놓여 있었지만 그림들은 하나같이 강렬했다. 너무 아름다워요. 바다로 녹아드는 석양을 그린 그림 앞에서 소윤이 멈춰 섰다. 제가 제일 아끼는 그림이에요. 노을은 말보다 더 많은 걸 이야기해 주거든요. 현우 씨, 이건 재능이에요. 전시회를 열면 대박 날 거예요. 돈도 없고 백도 없는데요. 뭘? 현우가 씁쓸하게 웃었지만 희망 섞인 눈빛이었다. 하지만 소윤 씨를 만나고 달라지고 싶어졌어요. 소윤은 그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도시의 풍경, 사람들의 표정, 추상적인 색채까지. 이 그림들로 현우 씨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세상에 보여줘야 해요. 소윤은 현우를 돌아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도울게요.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예술에 대해 이야기한 후 소윤은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미경이 도끼 눈을 뜨고 서 있었다. 너 지금 몇 시야? 전화는 왜 안 받아? 친구랑 있다가 소윤이 둘러댔다. 거짓말 마. 이 시간까지? 너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평판 관리 안 해? 엄마, 저도 제 인생이 있다고요.
언제까지 엄마 인형으로 살아야 해요? 다 널 위해서야. 저도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소유는 눈물을 글썽이며 방으로 올라갔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는 아버지 태석이 신문을 보고 있었다. 아빠, 부탁드릴 게 있어요. 소윤이 비장하게 말을 꺼냈다. 뭐든지 말해보렴. 태석이 신문을 내려놓았다. 제가 만난 사람이 있는데 천재 화가예요. 그 사람 그림을 세상이 봐야 해요. 어떤 그림인데? 영혼을 울리는 그림이에요. 아빠가 도와주시면 전시회를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발요. 딸의 간절한 눈빛에 태석이 미소 지었다. 네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한번 추진해보자. 아빠가 지원해줄게. 정말요? 아빠 최고. 사랑해요. 소유는 곧장 현우에게 달려가 소식을 전했다. 현우 씨, 아빠가 전시회 도와주시겠대요. 현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정말요? 저 때문에 패 끼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둘 다를 위한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한 달 후 현우의 개인전이 열렸다. 갤러리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벽에 걸린 현우의 그림들은 조명을 받아 빛났다. 소유는 현우의 손을 잡고 곁에 서 있었다. 떨려요? 조금요. 하지만 고마움이 더 커요. 소윤 씨 덕분이에요. 유명한 평론가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놀라운 작품들입니다. 감정 표현이 아주 깊어요. 감사합니다. 제 삶의 조각들을 담았습니다. 현우가 자신감 있게 답했다. 전시회는 대성공이었다. 그림들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고 현우는 예술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전시회가 끝나고 텅 빈 갤러리에 남은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꿈만 같아요. 현우가 말했다. 현우 씨는 자격 있어요. 소윤이 웃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입을 맞췄다. 몇 달 후 소윤은 독립하여 자신만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발레를 하지 않았고 억지로 배우던 피아노와 스페인어 대신 새로운 취미에 빠져 있었다. 도심의 카페에서 지아와 수진을 만난 소유는 활기가 넘쳤다. 그래서 레이싱은 할만해? 지아가 물었다. 장난 아니야. 드리프트 할 때 그 짜릿함이란. 내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 소윤이 흥분해서 말했다. 발레리나에서 레이서라니. 진짜 극과 극이다. 수진이 웃음을 터뜨렸다. 현우 씨는 어때? 새 프로젝트 준비하느라 바빠. 여러 갤러리에서 러브콜도 받고 있고. 저녁이 되자 소유는 현우와 처음 만났던 레스토랑에서 그를 만났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 최고의 모험이야. 소윤이 말했다. 나도 그래. 소윤 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난 아직도 어둠 속에 있었겠지. 현우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건넸다. 팔레트 모양의 브로치였다. 내 약속의 증표예요. 당신을 평생 응원하겠다는. 너무 예뻐요. 소윤은 브로치를 가슴에 달았다. 사랑해요, 소윤 씨. 저도 사랑해요, 현우 씨.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다. 이제 그들 앞에는 그들이 직접 그리고 색칠해 나갈 새로운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